안녕하십니까. 노동운동가 이상무의 노동이야기 근무 중 이상무의 아주 엄청난 특별판을 준비했습니다. 자, 2002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뭐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뭐 이미 경선이 시작됐거나 막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노동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잠잠해요. 정당들조차도 잠잠하고 민주노총도 좀 물론 정중동인지 모르겠는데 좀 아주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중 이상무에서 선수를 치고 나갑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한번 주최하기로 했고요. 오늘 쟁쟁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상무 위원장님께서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또 근무중 상무가 이번 2022년도 대선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부터 소개해드리면은 조상수 전 공공선호조 위원장이고 현재는 지도인을 하고 있는 조상수 분입니다. 예, 우리 진행자인 이상무 위원장님에 이어서 우리 공공부문의 대표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위원장을 맡았던 철도노동자 조상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운데 계신 분은 정말 유명하죠. 쌍용 자동차의 문제 정말 전체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자본의 폐악질에 대해서 알려내는 그런 투쟁을 해냈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그 정권의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는 그런 투쟁, 그러면서 옥고를 치르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건강하게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한테 권리 찾기를 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권리찾기 유니언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노동이 노동자들의 힘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건지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맨 가해였습니다. 과거에 지역 정치를 했었고 또 민주일반연맹에서 핵심 브레인으로 그 투쟁을 이기는 투쟁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대단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에는 민주노총의 대변인도 했었습니다. 지금 민주일반연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남정수 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토론하시는데 숟가락 하나 얹어서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함께 좀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남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그 근무중 이상무에서 김유진 위원장님, 민주일반연맹 김유진 위원장님을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때 남정수 조직실장님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선 토론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게 기획이 된 겁니다. 그때도 그럼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니고 판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잘 모르니까 판을 조직을 해보라. 그래서 실제로 조직실장이잖아요. 근데 민주일반연맹만 조직하는 게 아니고 이 대선 토론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도한 방송 근무중 이상무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판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생방송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시스템상 그리고 미리 예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녹화를 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쟁쟁한 분들을 모시고 있으니만큼 그냥 선수들이 치니까 대본도 없고 막 한상균 위원장님 왜 뭐 질문지도 안 주고 무슨 뭔 얘기 하라는 거냐 막 이러시는데 평소 실력 가지고 실력 없으면 그냥 그 윤모처럼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진행 순서는
조상수 위원장님께서 발제문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읽으면 다 시청자들 다 주무십니다. 끄거나.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가지고 있던 말씀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무 길고 지루하다 그러면 개입해서 이제 중간에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두 분께서 그 의견을 좀 보태시거나 반박하실 거 있으면 하시거나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조상수 전 위원장님, 예, 지도위원님. 제가 오늘 이 대선 토론회의 어떤 토론 주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제안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제안의 뭐 핵심은 지금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은 그야말로 가진 자들의 어떤 보수 정치 세력이 압도하는 대선판이 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이런 대선판을 흔들어야 되겠다. 불평등 타파와 사회 대전환을 위한 어떤 큰 대중 정치 투쟁을 지금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총파업에 의한 민중 총궐기로 대중 정치 투쟁으로 광장 정치로 이렇게 흔들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한 힘에 기반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진보 진영이 200만 민중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함으로써 이 대선판에서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진보적으로 견인하고 또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힘을 키우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제안 사항입니다. 그걸 조금 이렇게 말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정책, 또 예산, 인사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자들은 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명 보건에 대한 위협은 물론이고 또 일자리와 소득 감소, 또 어떤 글로벌 경쟁과 수도권 집중의 현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및 기후 위기에 따른 녹색 전환, 또 탄소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또 그리고 취약한 공공 서비스, 사회 보장 때문에 그야말로 생존 경쟁, 또 각자 도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촛불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요구했던 적폐청산이나 또 사회 대개혁 요구도 사실 유야무야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동맹이 강고합니다. 정말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또 늘리는 것도,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제대로 추진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산업재해를 없애는 것도, 노동 3권과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도 대통령이 정책과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또 개혁적 인사를 중용할 때만 조금이라도 진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지금 대선판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 정당 대선 후보들의 내부 경선에서 연일 네거티브와 자질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경쟁 또한 그동안 실패해온 부동산 정책, 또 실패한 노동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 불평등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도,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이 대전환기에 걸맞게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그 비전과 정책 경쟁에 나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면 지난 대선에서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 원,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정말 친노동 공약 경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보수 대선 후보들의 내부 경선 과정을 보면은 노동 의제가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정권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 노동탄압 공약을 공공연하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조그만 개혁을 기대했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이재용 가석방을 두둔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조그만 기대마저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정치적 희망이 되어야 될 진보 정당들도 최근에 들어서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계급 투표를 어렵게 한 복수 진보 후보의 단일화 약속이나 또 현재 분열 왜소화된 진보 정치를 어떻게 혁신 발전시키겠다라는 비전 제시가 없다면은 정말 우리 노동자의 답답함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 대선판을 바꿔 나가야겠습니다. 민중 총궐기로 또 촛불혁명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 노동자들은 이번 대선이 역사를 퇴행시키고 또 국민의 절대 다수이면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기득권 세력만의 리그로 전락하게 둬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미 친노동 공약이었던 촛불 공약의 파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선 투쟁은 그야말로 노동자의 요구와 정책을 대선 후보가 약속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약속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의 실현을 담보할 정치적 힘까지 만들어야 우리가 정말 대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촛불 이후에 우리 노동자들이 열린 공간에 안주하면서 광장 정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또 진보 정치의 분열 왜소화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집권 여당인 더민주당의 무능과 내로남불로 촛불 공약이 파괴되고 또 급기야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재용이 가석방되는 현실까지 오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87년 이후의 정치체제와 노동체제가 이를 심화시켜 왔기 때문에 이를 바꿔내야 됩니다.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또 주변화하고 또 기업별 노조 중심이어서 노동권 사각지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대등하게 활동하고 또 산별노조 중심으로 노동권을 전면 보장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체제, 노동체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대선이 보수 정치 세력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우리 노동자들이 대선판을 함께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루한가요? 조금 제한이니까 조금 길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조용하지만 않습니다. 이미 이제 불평등 타파와 한국 사회 대전환을 의제화하는 총파업을 조직하고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방역을 빌미로 이 투쟁을 이끌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발을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죠. 노동자에게 기울어진 이 선거판에서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대중정치투쟁이고 광장정치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촘촘히 조직하고 제대로 준비하여서 이를 계기로 사회 여론을 크게 움직여야 됩니다. 민주노총이 조직 노동자의 요구만이 아니라 5인 이하와 중소영세사업장, 우리 한상균 전 위원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5인 이하 사업장, 또 특수고용직 등 미조직, 미권리 노동자의 요구, 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또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우리 민중들에게 생명권, 주거권 보장 요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자영업자들의 생계대책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는데 우리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이 또 진보 대선 후보가 근본적 대안을 걸고 지속적으로 정치 실천을 전개한다면 저는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 실탄을 만들고 가동해서 각 지역과 현장부터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을 타파하고 녹색 전환 또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이라는 한국 사회 대전환이라는 강력한 여론을 형성하자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진보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으니까 알아서 찍으라고 하니까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계급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큰 대선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노동정치, 진보정치 약화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 틈을 타고 보수정치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당선 가능한 후보와의 정책연대라는 한국노총식 대선 대응. 이건 일부 간부의 정치적 출세 외에 한국 사회와 노동자의 삶을 전혀 바꿔오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대선까지 이와 같은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촛불을 거치면서 그 규모가 110만이 되었어요. 예. 아마 한국 사회에서 투쟁력까지 갖춘 최대 사회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노총이 바로 이런 조직력을 기반으로 해서 진보 민중 세력의 대선 공동 투쟁과 함께 진보 후보 단일화를 이번 대선에서는 꼭 이뤄내야 됩니다. 진보 후보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상층 협상으로 될 거냐?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안 됐죠. 저희는 그래서 200만 이상의 민중경선으로 추진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성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정도는 해야 뒤늦게 진보 진영이 대선판에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보수 대선 후보가 압도하고 있는 현재의 지형에 팔굴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한 10% 정도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과 보수 야권의 약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아마 팽팽하게 2012년처럼 그런 접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선이라면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력을 갖춘 진보 단일 후보가 있다면은 이 단일 후보가 정말 우리 노동자 민중이 뼈저리 느끼고 있는 지금 불로소득의 문제, 또 중간 착취의 문제, 또 관료 독재의 문제, 재벌공화국, 이 부동산공화국, 기재부공화국을 해체하고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민생을 보장하는 또 참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또 사회 공공성이 강화되고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그런 근본 해법을 우리 진보 단일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 또 더민주당 후보하고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제기하고 이걸 공약으로 해서 선거투쟁을 전개한다면은 저는 이번 대선판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민중 경선을 통한 진보 후보 단일화 성사를 위해서 저는 민주노총 대선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개나 소나 다 대선 후보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지금 26년의 역사에서 전노역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30년이 넘는 역사에서 그보다 훌륭한 대선 후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민주노총이 이런 대선 후보를 내세워서 우리가 진보 후보를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은 이번 대선으로만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혁명이 좌초되고 치러지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주노총이 진보 정치운동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기존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한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그야말로 경제투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또 조합원들이 또 간부들이 일상적으로 정치 실천을 통해서 정치투쟁을 잘하는 정치적 힘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국 사회에 아직 노동 정치의 기본권이 너무 많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정치적 힘을 쓰려고 하면은 결국 현재는 광장 정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광장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도 민중 진영의 광장 정치의 대표체도 우리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대선에서 진보 후보 단일화를 출발점으로 해서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 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정치 일정 속에서 그야말로 진보 진영의 공동 선거 투쟁을 통해서 진보 정당의 혁신 통합도 이뤄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더민주당을 포함해서 보수 정치 세력이 내로남불 또 무능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좌초시켰는데요. 우리 민주노총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민중이 권력이 주인이 되게 해서 이 촛불혁명을 완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평등 타파와 사회 대전환을 통해서 촛불혁명을 완수할 새로운 노선과 인물로 제2세대 진보 정치운동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정을 읽는 듯 아닌 듯 열변도 토해 주시고 후보 수당 연설. 예, 그 연설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 우선 그 소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촛불혁명 당시에는 깜빵에 계셨죠? 하상균 위원장님은? 네. 촛불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조직 그때 위원장직은 계속 가지고 계셨고, 그거 이제 깜빵에 가시기 직전에 조계사에 이제 막 피신해 계시던 그때 민중대회 직후든가요? 네. 민중총궐기 이후에. 민중총궐기 이후에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이제 감옥은 가셨지만 그때 조계사에 함께 있던 그때 평택 사람들로서 아주 굉장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막 9시 뉴스, 8시 뉴스를 막 계속 장식하고 그때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조계사에 같이 계시던 모습들이 기억나는데 그 뒤로 이제 위원장님은 감옥에 가셨지만 그 남정수 상황실장 때 아마 조직들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상황실을? 네, 같이. 조직들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아마 같이 했던 수많은 조직들 가운데 조상수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 당시는 110만은 아니었지만 최대 조직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서 상황실을 같이 꾸리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조상수 위원장이 분석하신 정세 이거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동의가 되시는지 정세 뭐 숟가락 얹는다고 표현하시지만 보탤 얘기가 있으신지 아니면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한상균 위원장님부터 오늘 좀 떼주시면. 뭐 적절하고 많은 고민을 담아서 또 현장의 의견 같기는 해요. 현장의 의견을 가지고 오늘 이제 대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뭐 주어진 조건들은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무엇이 어려운 것조차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해야 된다.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요걸 이제 뭐 제 생각대로 좀 보태면 3분지기를 하자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지금이 이제 진보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는 진보 역할도 못하는 정치 집단들, 그 다음에 보수라는 본연의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수구들, 이런 사람들이 최악과 차악의 정치를 번갈아서 해왔던데 그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진보 세력들이 제대로 정치적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저는 뭐 그걸 3분지계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승자 독식구조, 승자가 모든 것을 다 얻고 패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벼랑에 떨어지는, 이게 뭐 정치뿐만 아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부분의 한국 사회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정치 행위이자 문화적 발전,
이런 상황까지 내다보고 하는 비전들을 지금 논의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하신 걸로 좀 듣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중도 세력을 잡기 위한 대서판에 지금 현재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나 수구 세력들이 하는 선거 판때기가 아니라 우리는 노동의 중원으로 달려가자. 노동자라는 이름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계급 투표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었습니다. 예, 네네. 그 남정수 실장님도 한번 그 조상수 위원장님 그 발제를 들으시고 느낀 거, 그리고 우선 이런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그 뭐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획 의도 이런 것까지. 일단 뭐 민주노총의 110만 조합원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이제 정치적 시기고, 이제 언론만 이제 방송만 틀어도 이제 후보들이 각종 소식들이 나오는데 노동자들의 어떤 선택지가 전혀 없다는 현실에 되게 무기력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잠재적으로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만 먹고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이 현실 정치에 우리 힘을, 노동자들의 힘, 진보 정치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 이제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경꾼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선은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구경꾼의 위치가 아니라 직접 뭔가 희망과 열망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꿔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앞장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좀 드렸던 거고, 우리 조장수 전 위원장님 이야기 중에 이제 광장 정치라는 표현을 하는데 적극 동의하고요. 뭐냐면 사실 정치가 국회의사당 안에서 또는 청와대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마 특히 또 우리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라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한테만 맡겨놨을 때 자기들만의 이해관계 속에서 더 진전되거나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후퇴되거나 퇴보하거나 계약되는 현실, 더 많은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나 권력을 가진 세력들의 이익을 위주로 해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내는 것은 거리로 나와야 된다, 광장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마 2016년도 말 2017년도까지 촛불 항쟁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제가 그 당시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 이제 대변인을 했었지만 그때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명예로운 이선 후퇴 박근혜에게 이런 기회를 보장해주자라고 거래를 제안을 했고, 실제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 추미애 그 당시 대표인가요? 박근혜 직접 만나서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었고, 무슨 거국 중립내각을 이제 마치 이제 거래로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 아마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 촛불을 든 노동자 시민들이 없었으면 실제 그렇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근데 사실 거리와 광장에서 단호하게 박근혜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고 주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 세력들, 각 정당, 보수 정당들조차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게 사실 저는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 힘이라고 보고, 대한민국 역사는 이게 없으면 제대로 발전해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아까 한성기 전 위원장도 말씀하셨고 조상준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이다, 주도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 진보 시민사회 세력들이 함께 했을 때 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를 바꿔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17년도 대선을 기억하시겠지만 그 힘이 온전하게 그러면은 이 정치에, 현실 정치에 반영됐느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우리가 개입할 힘들을 못 만들어냈고, 그 당시 우리 진보정당 후보들이 대선 후보로 나왔습니다만 6점 몇 %, 뭐 적지 않은 표긴 하지만 그것도 분산되어서 우리 노동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아마 대다수는 야당 세력 그 당시 이렇게 표를 다 쏠려가는, 그래서 막을 힘도 없었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리 광장 정치의 힘을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대한민국을 바꿔낼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직접 개입하고 직접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 민주노총이 다시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뭐 동의를 하고, 굳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사례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집 저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자 이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부동산에서의 논리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노동 정치, 진보 정치가 이제는 아마 10년 지난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없어진 이 역사가 이제는 정말로 똘똘한 한 채 노동 정치, 진보 정치의 힘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이게 저는 노동자들의 열망이고 희망이다.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이번 대선이 민중 경선에 의한 후보로 만들어내고 그 힘을 가지고 똘똘한 한 채 만들어내어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똘똘한 한 채가 반전이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 거의 제2의 발제 수준으로. 그래요. 이상무 위원장님은 이렇게 예. 평상시에 생각하시던 그 말씀을 한번 사실 노동자의 이제 정치. 우리 세 분 나오셔서 노동자들에 대한 그 정치, 이 대선을 그대로 또 구경꾼으로 이렇게 놀 것이냐, 앞으로 과거가 있지만 그걸 딛고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얘기를 꺼내준 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면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그리면서 그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끌어올 수 있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고 그 원내 진입도 하고 이렇게 했고, 그 분파들이 나와서 지금도 이제 원내를 들어가서 뭐 수고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주하고 말았고, 민주노총의 노동자들한테는, 또 민중들한테는 진보 정치가 상당한 어떤 실망, 좌절 안겨고 나서 오금을 펴지 못하고 그냥 살게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 조직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를 그 대통령 뽑아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 노동자 민중이 초식 동물인데 자기들끼리 대장을 뽑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저기 힘 있는 사자를, 이쪽 사자가 좀 착할까 저쪽 사자가 착할까 하는데 결국은 푹 뜯어먹는 사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노동자 민중한테 인식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경제 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것이 곧 정치다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지금 만들었고, 그동안 낙담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 하고 하는 어떤 용기를 다시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들으면서 우선 이제 여러 번 나왔던 그 정치 실천단, 뭐 이 불평등 타파와 뭐 사회 대변혁, 전환, 사회 대 전환을 위한 정치 실천단, 그게 실제로 가능성이, 저는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와서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반응이 어떤가요? 그리고 준비 정도나 가능성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민주노총이 정치 실천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사실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선거 시기 때 이제 운영을 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그 다음에 총파업을 할 경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대부분 이제 정치 총파업 성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총파업 실천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민주노총이 정치 실천단을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진보정당을 또 지원하면서 이렇게 노동자 정치색화를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다 보면은 결국 진보정당도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주노총 자체가 정치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최저임금 공약,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된 공약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실은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치 행동을 민주노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많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정치 실천단을 상설로 하자. 민주노총이 예를 들면 지금 110만인데 1만 정도의 정치 실천단을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부동산 폭등했을 때 예를 들면 노동자의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가서 우리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런 힘을 가진다면 저는 그게 이제 큰 변화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총파업 실천단을 우선 운영하자. 그리고 이어서 그걸 대선 실천단으로 전환시키자는 데까지는 다 동의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정치 실천단을 상설화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설화하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조직이 크니까 뭐 하긴 110만 명이면 10,000원씩 정치 기금으로 다 거두면 110억 정도 되는데 재정보다는 네. 분명 재정보다는 정치 광장 정치로 직접 정치로 나가서 궁극의 목표가 뭘 거냐, 이 목표가 있으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예, 그런데 그동안 이제 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 정치를 앞서서 해오시는 동지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이제 진보 정치가 아니 당연히 정치는 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집권을 해가지고 도탄에 빠진 노동자 서민들한테 희망을 줄 거냐, 이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헌법 안에서 뭐 우리 적당히 잘 뭘 바꿔내겠다 이런 정도 수준을 못 넘었다 이거예요. 근데 세계는 이미 직접 정치로 나서는 민중들이 훨씬 더 급진적인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현실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아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촛불을 대단히 위대했죠. 위대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민중들이 했던 것들을 더 진화시킨 거죠.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권력만 바꿔갖고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럼 헌법을 누가 바꿀 거냐? 기득권 지금 정치인한테 위임해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를 의원들까지 싹 물갈이를 시켜버려요. 민중들이. 그런데 정말 압도적으로 그걸 지지하는 후보들이 개헌 의원으로 당선이 다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는 늘 좀 2%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권력만 바뀌면 87년 민중항쟁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지금 상설 체제로 가가지고 결국 지금 현재의 불평등 체제를 승자 독식 구조를 바꿔나가는 길을 어떻게 열 거다 이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이 10년이 됐든지 20년 안에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라면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의 실천단들은 1만이 아니라 10만이 될 수 있고 110만이 다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200만 민중 경선이 이번 대선에서는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한다라면 우리 500만 표 이상은 득표를 해서 이제 최악과 차악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정치가 진짜 백의 정치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시대를 여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그게 되겠냐 하는 입장을 어떻게 넘어설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단초는 현재 민중 경선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첫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중 경선 200만 최대 목표는 한 500만.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꿈도 야무지다 이러지 않으실까요?
저는 뭐 늘 그 정도 꿈은 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왜 가능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자기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중도를 잡으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대선이라는 것은 중도를 누가 많이 잡느냐. 요즘은 뭐 MZ 세대를 누가 많이 잡느냐. 뭐 이런 것도 문제인데 이미 MZ는 세대가 아닙니다. 시대입니다. 시대의 중수가 됐어요. 그들이. 근데 여전히 지금 보수 세력들은 우리 청년이나 MZ 세대를 일부 세대로 지금 현재 치부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저는 잘못된 판단이고, 이제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도의 개념과 우리 노동은 사실 노동의 중원이라는 이야기를 화두를 제가 꺼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노동자로도 살아갈 수 없는 노동자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노동자인지도 모르긴 않아. 또 세상에 인정도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지 이 사회 안전망에서도 합법적으로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 사람들을. 그럼 그들한테 그러면서 평등한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우리 같이 모이면 힘이 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제 저희 노동자 정치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길을 한번 저는 시민들과 함께 민중들과 함께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민중경선 관련해서 그 남동수 위원장님 뭐 정치 실천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보탠다면. 아마 그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러니까 과거 이제 민주노동당을 떠올려 보시면 저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우리 노동자 진보 후보가 단일화되어서 그 토론에 이렇게 나왔을 때 메시지가 이제 첫 인사가 우리 과거 이제 97년 권영길 당시 그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님 후보로 나오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게 이제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민주노동당을 기억하십니까?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민주노동당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그러니까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정당, 정치 세력에 이렇게 저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와 하두는 뭔가? 저는 이게 우리 후보 또 우리 정치 세력을 통해서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시간이 너무나 좌절과 분열과 또 이 각계 정립해온, 각계 약진해온 시기가 이제 길다 보니 어렵고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안 되고 수많은 논리와 근거들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시간도 뭐 아까 7개월이 아니라 6개월,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시기이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역으로 지금 뭐 집권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돌아보면 저들이 하는 행태는 뭐 대동 유사한데 저는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저들은 이제 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수많은 후보들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 속에서 하나의 후보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수많은 이해관계 상충들을 싸우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야합해가는 이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저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는 그런 용광로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도 돼 있고 준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면교사 해야 한다고 보고 저들은 복잡한 방정식을 저들의 방식대로 풀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주변에 얽혀 있는 수많은 난관과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거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용광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용광로가 2021년도 22년도 대선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소위 노동자 민중 경선의 방식을 통한 우리 노동자 민중 진보 후보를 단일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더 한 걸음을 이후까지 내디딜 수 있는 저는 용광로로서 작동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노동당 얘기하셨는데 민주노동당 후보로 화성에서 꽤 많이 득표하셨던 경력이 있으시죠? 예, 그 예, 우리는 10% 넘기셨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진보진영 단일 정당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때요? 그 가능성? 그 당시가 이제 그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는 시기였어요. 예, 분당돼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이렇게 나눠져서 네. 선거를 치렀는데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출마를 했고 또 그 민주노동당까지만 정치를 했죠.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나눠지면서 그 선거를 치렀던 거는 어쨌든 그 우리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노동을 보다 낫게 하는 그런 거라서 많은 노동자들한테 당에 가입하도록 했고 선거 때마다 이랬고 하여튼 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고 싶었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노동당이 분당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나와본 적은 있었습니다. 나와서 했는데 그때 못하고 나니까 이제 계속 그 여기서 멀어졌고 또 속상하고 또 미안하고 우리 이제 분당됐을 때 조합원이 이제 당원인 조합원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느 당으로 가야 됩니까라고 물었을 때 제가 어느 당으로 이당 저당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판단하세요. 저는 당을 못 갖겠습니다. 그러고 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참 저도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뭐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 그러는데 어딜 따라가야 되는지 막 헤맸던 그런 애기 노릇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민주노총이 110만이라고 하고 최대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진보 정당이 지금 쫙 갈라져 있잖아요. 우선 정의당, 그다음에 진보당, 그리고 노동당. 저희 유권자들이 시청자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정당이죠. 노동당. 그리고 변혁당이라고 또 있어요. 네. 노동당, 변혁당은 뭐 통합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정당들이 민주노총 그 110만의 조직을 가진 민주노총보다 이 힘이 더 오히려 크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이런 단일 정당, 단일 후보 이런 거에 동의가 돼야 어떻게 좀 할 텐데 그걸 견인해낼 뭐가 위원장님이 책임지시고 한상규 의원님 제가 네. 제가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110만을 이끌었던 수장이셨는데. 네, 근데 지금은 뭐 다들 말은 아끼고 있지만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대선을 기점으로 힘을 모아서 지방선거와 총선을 함께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지금 각계로 나가가지고 그 결과가 뻔할 거라는 것은 이미 다 숨길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누가 손해 보고 이익 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더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누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발목을 누구를 잡는 문제는 노동자 민중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버리면 과거에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호 간의 불신의 벽 이런 것 저는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그걸 넘지 않고 세계의 많은 진보 정치나 노동자 정치를 우리보다 훨씬 더 진전시켰던 많은 나라들 집권을 했던 여전히 집권에 가까워 있던 이런 정치 조직들 안에는 우리보다 스펙트럼이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치열해요.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하고 있지만 궁극의 목표는 집권 전략을 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가야 될 목표를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들이 정치라고 생각해요. 진보 정치인데 근데 그걸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우리가 화이분류, 화이부동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오름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이냐. 그걸 모아내서 궁극의 민중의 요구들을 실천해내는 야
이런 정치가 가능하구나. 이거 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또 요즘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상 공간을 통한 여러 가지 정치적 힘을 모으는 아주 좋은 조건들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뭐 어렵다 광장에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의지만 있으면 모아내서 또 젊은 층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종당에 이루고자 하는 길에 갈 수 있고 그것이 현재의 분열 정도가 무슨 대단한 것이냐. 그리고 현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차이를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본 조합원은 없어요. 다뭐 늘 깃발이 다른데 뭐 때문에 다른지 잘 몰라요. 조합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2천만 노동자들의 가슴을 뛰게 할 선거라면 기꺼이 너희들이 하나의 연합체로 해가지고 선거에 나간다라면 우리는 지금 실망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희망의 시간으로 돌릴 수 있겠다. 이런 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상균 위원장 말씀하고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남정수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소위 뭐 저기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뭐 진보라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이름 쓰는 사람들이 그들은 용광로가 아니어도 그 소수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 야합도 하고 별별짓 다 해요. 그런데 진보를 얘기하고 실제 진보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전체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바로 어떤 차이를 극복하고라도 단일화해서 해나가는 것. 이게 실제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죠. 지금의 지금의 진보정당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분들이 이 역할을 이번 대선판에서 이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미안하지만 저들하고 과연 다를 게 있느냐. 이 진보끼리의 이 작은 차이 이것이 아니라 진보를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구분 지어지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자꾸 다른 정당,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정당에 자꾸 기웃거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좋은 사자를 선택하네요. 예.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뭐 저기 민중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단일화 시켜내는 것, 그 노동자 민중이 한 사람 택할 수 있도록 하는 판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 10수년에 걸쳐서 그 진보운동했다고 하는 이 그룹들이 이 판을 못 만들어준다. 이 판 속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들을 진보라고 이름질 수 있는가? 이것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약간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뭐 그래서 아래로부터 그 심들을 만들자. 가만히 있으면 안 할 거니까. 과거로 다 돌아가요. 아니 뭐 그놈 과거가 왜 이렇게 발목을 오래 잡는지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뭐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해초리를 아래 바닥에서 만들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셨고 뭐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의제 쉽게 가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제로부터 동질성을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목표로 공동정부라든지 이런 목표에 대해서는 중간에 합의를 하면 되지만 의제로서부터 공동 실천하는 그래서 광장에서 그 힘을 모아내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심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일례로 하나 들어보면 우리 이제 황해바다 건너에서 이번에 엄청난 결단들을 하더라고요. 정치가 상당히 거기는 급물살 타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사교육을 아주 국가에서 완전히 근절시키는 결정을 내렸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사교육 모든 학원을 폐쇄하고
자본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일체 국가의 이름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왜? 엄청난 결정이죠.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우리는 그러니까 GNP 대비 비율로 훨씬 우리보다 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산 세습된 자산 부가 예를 들어서 고액 과외로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으로 가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계 계급이 형성되는 이제 이런 사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당의 이름으로 완전 근절을 시켰어요. 모든 영리로 인한 사교육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숙제로부터 엄마 아빠를 해방시켜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일까지. 예, 그래서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가 또 중국은 그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 현재의 문제하고 좀 비슷하구나. 근데 그 결정을 하나 함으로써 어떤 대책 없이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고액 가해 갈 필요 없다. 공영방송을 통해서 최고의 강사진을 가지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아부터 시작한 것을 교육을 강사진으로 누구나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리고 나서 모든 학원을 다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유료 방송을 다 삭제를 했어요. 통일했는데 거기에서 또 한쪽에 이면이 있잖아요. 하니까 1,000만 명의 실직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학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략이라든지 현재 불평등 사회의 근원이 교육이라고 봤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제가 일부 진보 정당들한테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만나서 우리 한국 사회의 진보 정치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로 잡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 결단할 수 있는 거냐 훅 던져봤더니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어요.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가 부유세도 잘 못 걸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 보수당이 부유세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진보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 걸면 이건 뭐 진보 정치가 아닌 거죠. 이제 그만큼 우리는 견제되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의 신봉자들의 나라이고 그들이 이미 쳐놓은 철옹성을 우리가 어떻게 깨고 나갈 거냐 이것은 이번 대선에 주어진 중요한 저는 역할이다. 목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그 조상수 위원장님이 그 제안하셨던 아래로부터의 네. 그 민중들의 그 분출되는 힘을 모으는 그런 건 당연히 뭐 필요한 건데 이거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 교육도 해야 되고 정말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데 대선은 지금 한 5, 6개월밖에 안 남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방법 중에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또 상층부에서부터 움직이는 또 뭐 그런 게 있죠.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도 네. 있는 건데 네. 그 위원장님을 지내신 분으로서 네. 많은 분들이 보수정당으로 들어가 버리시거나 네. 뭐 이렇게 이미 위원장님 지내신 분들이 그랬어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라도 무슨 하나의 현재로는 민주노총 지도위원들이실 텐데 그분들이 모여서 공통의 의견을 좀 모아서 지금 같은 주장들을 좀 현 집행부에도 민주노총 집행부에도 좀 압박을 하고 각 정당들에도 좀 해서 이런 움직임을 하는데 그걸 어른들이 떠다니긴 그럴 테니까 한상윤 의원님도 어른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 상층부 조직을 좀 해보시는 건가요? 미약 하나만 제가 조금 요 근래 뭐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면 거악 있잖아요. 거악 아주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이 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을 쓴다 하는 이제 논리가 곳곳에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운동 자체를 갖다가 뒤로 하고 입신양면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일이 종종 벌어져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거하게 맞서기 위한 자기 그 명분을 찾는 것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변명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또 조직된 노동자의 이름으로 자신이
뭐 헌신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이치가 결정되어 온 사람들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전현직 대표자들한테 연판장을 좀 돌렸어요. 연판장을 저하고 김재하 비대위원장님 하셨던 바로 직전에 김재하 동지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수에서 위원장님 하시고 또 현실정치에서 직접 개입하고 계신 양경규 전 위원님 세 동지의 이름으로 제안을 현장에 뿌렸습니다. 직접 뭐 가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심과 참여가 되고 있어요. 아니 뭐 벌써 대표자들이 한 2,000명 가까이 이렇게 서명을 하고 있어서 이게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그 동지들이 이제 이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렇게 뭐 우리가 서명을 했어. 그거 잘못됐다고. 그럼 우리 힘들을 못 할 건데 이제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묻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묻는 답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좀 한 거고 이런 자리들이 좀 더 이제 직설적인 저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갈 사람은 가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보수 정당들을 지지하는 조합원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 조합원들이 우리가 희망이 보여가지고 비판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판은 너무 쉬운 거거든요. 저는 그들을 뭐 비판하려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기득권 정당들을 찍는 문제를 비판해갖고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희망의 길을 제시해서 다시 리턴하도록 리턴을 역할하는 것이 우리 진보 정치가 역할인데 저는 이제 그것들을 지금 상층에서 그걸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 힘을 하려면 좀 더 좀 아랫바닥에서 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해처리가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죽비도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단박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저는 정의당도 이 앞전에 200만 표 얻은 문제로 지금도 똑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현상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진보당도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조직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런 조직의 힘을 가지고 저는 지방선거나 총선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함께 이것을 힘을 모아갖고 했을 때 가장 저는 수혜를 받는 정당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또 사회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좌파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 정당들도 그 악의 안에 이 연합하는 체제 안에서 대선을 같이 치르면서 저는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불평등한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 사회주의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로 다른 스피커를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는 그 힘이 얼마나 되겠느냐.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그 힘을 키워가겠다는 전략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선 공간에서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그다음에 변혁당, 노동당 그리고 더 중요한 데는 사실 녹색당입니다. 녹색당도 이번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독일에서 지금 9월달 선거에서 녹색당이 집권한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속 가능한 지구 그리고 불평등 사회를 심화시키는 현재 경제 체제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민중들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지 세력은 누구냐?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의 중원들이죠. 지금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들은 다른 진보 좌파 진영을 지지하고 있고 그 녹색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 노동조합으로도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노란조끼를 포함한 이런 세력들이 판때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런 힘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노동당의 가치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기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저는 의제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의제를 뭐 제시하고 있고 우리가 발굴을 하고 해야 되지만 먼저는 저는 기후위기 행동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녹색당을 포함한 같이 논의하는 그리고 제 또 정치 조직이나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위들을 같이 모아낼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예. 꼭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연판장 좀 공개해 주시면 네. 그거를 이제 우리 토론회 하는데 좀 내용을 좀 이렇게 화면에다가 비칠 수 있도록 PD가 좀 아마 다음 주쯤 공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심과 현장의 분노들이 모아지고 있음을 만천하에 우리 노동자 계급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다 쓸 건지의 문제는 제안자를 포함한 많은 열린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아직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나온 얘기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번에 선거 공동 대응하자 어떻게든 뭐 단일 정당 이거는 한참 걸리겠지만 그것이 이제 저의 바람인데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전 현직 대표자들의 바람인지는 좀 더 아주 자세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남정수 실장님 뭐 보태실 얘기 있으시면 좀 지금 뭐 민주노총에서 대선 공동 대응 기구라고 아닙니다. 들리시죠? 네. 대선 공동 대응 기구라고 진보 재정당들과 민주노총이 이번 대선 뭐 또 내년 지방선거까지를 같이 대응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한상균 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조상준 위원장도 상층의 논의에서 좋은 결실을 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로 잘 안 되고 일단은 잘 협상 또는 협의가 결과가 잘 안 되고 또 설사 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실 현장 조합원들이나 노동자들 입장에 봤을 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노동자 정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스스로 나서야 되는데 단일화됐다 그러니 지지해라 또는 뭐 단일화 안 됐다 알아서 지지해라. 그러니까 이런 결정 또는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선거공학 또는 정치공학적으로 협상이 상층에서 논의가 되는 방식은 한계도 있고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선 공동 대응 기구를 통해서 함께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은 적극 동의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소위 진보 각 정당들이 좀 작은 것은 내려놓으면 큰 것을 취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어떤 철학을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각 정당들이 자기 나름의 정치적 플랜도 있고 목표도 있고 노선도 있고 정책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크다고 또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전체 노동자들 또 전체 민중들의 목표나 이익이 되는 방향,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치 세력을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방향, 이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좀 작은 것은 좀 내려놓자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우리끼리만의 어떤 논의가 아니라 정말로 주권자인 또 실제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될 광장 정치의 주인인 노동자들에게, 현장에게, 민중들에게 돌려주는 방식, 그걸 저는 가감하게 결단해 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위와 아래가 같이 상통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빠르게 우리 노동자들의 또 민중들의 어떤 새로운 세력화, 제3의 세력화가 됐던 우리만의 어떤 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조상수 전 위원장님이 계급 투표, 저는 뭐 100% 이제는 계급 투표를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급 투표는 결국 누가 우리 편이냐를 묻는 거거든요. 또 선택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편인가. 근데 이제 현장을 가보면 소위 이제 뭐 당선 가능한 또는 유력한 또는 좀 더 개혁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빨려 들어가거나 투항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우리 현장 동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제는 그것만이 유일하고 현실적 길이다라고 선전하고 조직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된 것은
무주공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현장이. 우리 민주노동당 시절 잠깐만 돌아봐도 그렇지 못했죠. 노동자 정치라고 하는 그 힘이 뭐 1번과 2번 후보들이 감히 현장에 들어오기도 어려웠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우 제약적이고 반대로 우리 민주노동당은 당당하게 현장 조합들을 만나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교육하고 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주도성 이제 없어진 헤게모니가 없어진 거예요. 현장에 대한. 저는 그래서 계급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정치 실천단을 말씀하신 것처럼 100% 바로 그 우리 현장을 노동 정치의 헤게모니를 다시 만드는 과정, 회복해오는 과정으로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런 것이 잘 서야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투항에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번 나왔던 그 한상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가운데 저도 실질적인 그 이야기를 뭐 남정수 실장님도 똑같은 걸 당하셨을 거예요. 이상민님도 현장에서 출마를 해보면 민주노동당으로 출마를 하니까 그렇게 출마해 보면 니들이 뺏어가는 표 때문에 민주당조차 안 되고 그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니들 국민의힘 도와주는 놈들 아니냐라는 비난을 많이 받죠. 근데 이번에 조상수 의원이 발제하는 걸 그 분석하는 걸 보니까 대선에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대통령 후보에서 가져갔던 표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은 단일화를 해서 그랬는데 그때는 떨어지고 그때는 떨어지고 그 따로 나갔을 때는 되고 또 심상정 후보도 많이 얻고 이거는 어떻게 그런 분석을 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 대선의 지형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더민주당이 일종의 심판받는 물론 이제 뭐 대선이 총선이나 지방선거하고는 다르게 전망투표라고는 하지만 심판받는 성격이 상당히 크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정권교체 여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보 대선 후보가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표를 뭐 더민주당 후보표만 잠시 가는 거이 아니고 더민주당에 실망해서 국민의 힘으로 넘어가는 표도 가져온다라고 해서 단순히 그 진보 대선 후보가 나가는 것이 뭐 꼭 그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분석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한상균 전 위원장님께서도 노동자들의 중원으로 가자, 그러니까 미조직직 노동자들의 표를 가져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미조직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얻거나 어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 후보를 나가는 것이 어떤 노동자들 의식에서 보수 후보들도 다시 노동자 공약을 들고 나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표의 측면에서도 더 낮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2012년하고 17년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제 2017년은 촛불혁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 정치를 통해서 크게 판을 바꿔 놓으면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이 더 열린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서도 코로나의 어려움은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광장 정치를 키우고 또 지금 민주당이 심판받는 선거 양상으로 되는데 그 표를 우리 진보 후보가 가져옴으로써 이렇게 수구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맞고 진보 쪽도 키우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가 결국은 뭐 진보에서 후보가 나오면서 뭐 저기 나쁜 사자보다 착한 사자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염려를 과거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걸 결정한다면 중도층이라고 하는 그럼요. 예. 아예 정형화되어 있는 그쪽 패거리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국힘당이 그 하늘을 저기 갈라치기 해도 국힘당 찍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따로 있는데 중도층이라고 하는 여기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양당이 그 사탕 발림도 하고 하는데 이들이 진보 정치에 대해서 그 눈을 돌려서
이들 표가 오고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보 정치가 그 집권하기 전까지 이 표를 갖는 것이 어느 편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세를 키워나간다. 근데 그거에 많이 쏘가 먹었죠, 사실은. 일반 민중들이.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독일 녹색당에도 잠깐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녹색당이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게 이제 민심을 얻었던 중요한 결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를 잡아야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아젠다를 이제 이번에 적극적으로 꺼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중도를 저희가 잡는 문제가 대단히 이제 선거의 풍향계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문제를 저 기득권 정당들은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뭐 중도가 지금 현재 정권 심판론으로 갔을 때 오히려 진보 계급투표 희망론으로 저희가 가지고 나면 굉장히 투표 결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혀 우리 이제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늘 투표만 해주고 그날만 주권자가 됐던 시민들이 이제는 그런 그들의 프레임에 그들의 논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투표하시면 된다. 내가 지금 현재 노동자들한테 진보 진영한테 준 한 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중요한 한 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는 상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에서 와서 평택 선거를 때 김득중 후보가 그 비례대표 보궐선거에 나가셨을 때 그때 이제 와서 그 발제하신 분이 들어보니까 평택에 이제 선거를 분석했는데 전국게 아니고 그런데도 똑같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후보가 많이 얻었을 때는 민주당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걔들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때문에 민주당이 손해본 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번 대선에도 역시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걱정을 하더라도 우리 길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높아지면서 그런 걱정도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다. 이 얘기가 사실 뭐 우리 진보정당 등장하면서 계속 있어왔던 논쟁 중에 하나였고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 선거 제도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유권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대단히 현명하고 또 전략적 선택을 쭉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정치 세력화, 또 진보 정당의 필요성에 다 동의 또는 필요하다라는 흐름들이 계속 커져왔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정치 권력을 다투는 선거에서는 매우 영민하게 선택하기도 했었고 그것의 부족점을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명부 투표에서는 또 당시 민주노동당에 상당히 많은 또 지지표를 보내주는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특정한 선거에서의 어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크다는 흐름으로서 우리 유권자들은 새로운 노동자 진보 정치의 변화, 그 흐름과 변화를 동의해주고 힘도 실어줬고 그 방식은 어떤 비례투표, 정당 명부투표에서 또 많이 표출되었죠. 다만 아마 이것이 계속 성장, 확대, 발전되었다라면 저는 대선에서도 충분히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점까지 왔을 텐데 그건 우리 내부의 어쨌든 부족점으로 이제 못해왔던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정 시간은 과도적으로 그런 것이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지만 뭐 도도하게 이제 변화되고 발전돼야 되는 흐름은 저는 뭐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 정도로 해서 그 주상수 위원장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이제 결선 투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상현 위원장님이나 현장에서 그 위원장님 당선되실 때 과반수 못 얻으면 다시 결선 투표 하죠. 노동조합들은 다 그렇죠. 총현명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결선 투표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하여간 30, 40% 조금만 넘으면 그냥 하여간 1등만 하면 한 표만 말하면 한 표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선 투표 제도를 좀 도입하는 이거는
그 한상규 원장님 헌법 개정 얘기하셨는데 네, 네. 헌법까지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거법만 개정하면 됩니까? 헌법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 개정해야 저는 해야 돼요. 돼요. 결선 투표. 7공화국 체제 네. 시급하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현재 불평등 체제를 바꿔낼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조금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권력구조의 문제라든지 경제 민주화 문제, 불평등 문제를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남북관계 문제까지 다 망라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지금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AI가 딥러닝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정도로 빠르게 되어 있어요. 내일 모레면 가장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는 명배우보다도 훨씬 더 연기가 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변하고 되면 우리의 모든 지금 삶의 생태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우리가 진보적 정치가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까지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자칫 우리도 고전에 갇혀가지고서 될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국가 전략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까지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는 7공화국 헌법에 국가 일자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교육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포함한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구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이제 담기 위해서는 헌법을 7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건 불가피하다. 근데 그중에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는 현재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그냥 제도적으로 해서 소수의 의견들이 정치과 정치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독재 권력 사실상 지금 재벌 독재나 기득권 독재나 마찬가지인 이야기인데 이런 독점 체제 승자 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뭐 그것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헌법 개정까지 길이 있다라고 먼 길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뭐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 좀 조금 제가 이제 사실은 촛불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이 있지만 전 정치 개혁을 못 이루어낸 게 이런 지금 전반적인 후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이재명 후보도 공정사회 구현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데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가장 공정을 좀 중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지금 촛불 이후의 그런 민심에 따라서 정치의 공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데 그 준연동형으로 만든 것도 유성정당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이 과연 공정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식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 지금 친목회도 다 아까 과반수 득표로 회장 뽑는데 우리 국민의 어떤 모든 걸 책임지는 공직을 선출하는데 아직까지 결선 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저는 뭐 자기들 사실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우리 진보 후보가 나간다면 그것부터 저는 토론장에서 다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던 우리 장인 어른께서 민노당에서 한번 대통령 후보의 결선 투표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후보 선거가 당내 선거가 끝났는데 한 번 더 한다고 연기를 하니까 그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라는 게 있는데 과반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과반이 꼭 돼야 되는 거냐 제도가 그러냐 그래서 민노당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제도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의 기득권 정당들은 근데 그런 것을 애초에 그런 근간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죠.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구 왔는데 뭐 그런 악법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7공화국 체제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다음 우리 노동자 진보 후보는 누가 되더라도 그걸 당당하게 그걸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제가 이제 발제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평상시 가지고 있던 생각 아까 나왔던 위성정당 이야기인데요. 위성정당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보 진영의 단일 정당을 만들기 어려울 때 한 단계 거쳐갈 수 있는 플랫폼 정당. 그래서 그게 각 뭐 지난번 위성 정당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으니까 우리 그 방식대로 그 뭐 여러 제 정당들이 또 제 정파들이 후보들을 내고 이제 그 단일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각자 흩어지거나 진짜 단일 정당을 만들거나 이런 플랫폼 정당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논의해 보시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 한성균 위원장님 구속됐을 때 민주노총에서 사실은 그 정치 방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진보 정당의 어떤 통합이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공동 대응을 하는 선거 연합 정당 사실 제안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는데 그게 조합원들까지 광범하게 토론되진 못했고 또 그것을 조합원 토론에 붙이려고 논의했던 대의원대회 자체가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존의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 현실이라는 게 참 진보 정당이 어떤 제대로 성장하기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건데 과연 이제 선거연합 정당만으로 그런 것들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뭐 걱정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에서부터라도 단일하게 대응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뭐 우리가 앞으로 진보정당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방안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이게 이제 지금 제도가 우리를 옥죄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제도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정당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뭐 현재 이혼 소송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유성정당인데 이혼 소송 하고 있고 국회는 여전히 지금 정개특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정개특위는 이미 구성되어 있지만 활동만 하고 있지 않을 뿐이고 그래서 결국은 두세 가지의 지금 주요 의제들이 있는데 선거 연령 문제라든지 여기까지 다 지금 같이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는 건데 결국 플랫폼이라든지 같이 지금 현재 대선을 하면 진보정당이 단일 후보를 뽑았다. 뭐 하려면 현재 구도는 정의당이 후보 토론이라든지 모든 공중파의 3번으로 스피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쓰지 않는 것은 대단히 마이너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할 거냐. 뭐 사실 이런 논의도 중요한 논의고. 그 다음으로는 지방선거에 갔을 때 지금 현재 지방선거 준비들을 각 진보 정당들이 쭉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건데 지방선거는 이제 1인 2표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갔을 때 그걸 갖다가 소수에 참여하는 정당들을 그냥 물리적으로 나눠서 규모로 나눠가지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우리가 시스템을 우리 내부에서 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정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을 플랫폼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싫더라도 있잖아요. 비껴가기 어려울 거다. 너무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치제도 뭐 이중 당적제를 금지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빨리 이제 개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뭐 저는 그 심들도 같이 우리가 연합 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든지 지금 기득권에 맞서는 과정을 거친다면 다음 길을 우리가 열어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공무원 그 제도 개혁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문제도 좀 중요한 의제로 좀 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남정수 실장. 예, 일단 12시 반까지 끝내야 된다는 점 확인드리고 끝내진 않아도 됩니다. 뭐. 아니 여기가 좀 사용이 돼야 된다. 예. 그 아까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릇이나 이제 방식은 저는 좀
많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치 관련 이 선거법, 뭐 정당법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촛불 혁명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 이제 범국민 행동, 소위 이제 뭐 수백 개의 단체들이 모였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전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워낙에 정치적 입장은 또 다양했기 때문에. 근데 그와 별개로 우리 민주노총 또 전농 또는 제 진보 정당 또 제 민중운동 조직들이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그릇이 또 이것이 정치적 전망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것도 다 열려질 수 있다고.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정당의 형태로 현재에서 뭐 그려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같은 투쟁체나 전선체일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뭐 방식의 열려지고 다만 그 목적과 이외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거리의 정치도 하고 또 계급 정치도 함께 도모해 나간다. 이런 것이 분명하다면 저는 내부적 차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로 담는 그릇의 방식과 형식은 열어놓고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그 조상수 위원장님부터 그 돌아가시면서 이제 짧게 결론 삼아서 그 시청자분들께 또 노동자 진보 진영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삼아서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한상균 전 위원장님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각국의 어떤 노동 진보 정치 운동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오늘 공부가 많이 됐고요. 저는 이제 촛불 이후에 좀 변화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촛불의 그 광장 정치가 그 직접 정치가 사실 온라인 형태로지만 계속 표출되고 있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 수십만 수백만이 청원한 그 안건들도 상당수 있고 또 이제 국회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또 입법 청원도 온라인으로 사실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정치의 시대로 오고 있고 정말 노동자 민중의 정치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점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아까 이상무 위원장님께서 사실 지금 현재 진보 정당들도 보수 정당처럼 기득권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난 그 4월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들은 반성도 하고 뭐 바뀌겠다고 쇼라도 하는데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어디에서도 정말 따끔한 질타라든가 자기 반성이 없은 걸 보고서 굉장히 실망이 컸었거든요. 정말 그런 어떤 성찰과 변화 노력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또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정치 문제를 손 놓고 있지는 않았나 이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면서 이번 대선 때부터 제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번 대선까지 지난 오류를 반복한다면은 진짜 저는 깃발을 새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여러 나라 얘기했지만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 룰라가 그 노동자 정치 운동에 나섰을 때 진보 정당이 뭐 20개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하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때 함께한 정당도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집권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세로 우리 민주노총의 뭐 지도부만이 아니라 전현직 건부들이 함께 이렇게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토론 자리를 만들어준 OBC 더운 방송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형식의 토론들이 시리즈로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드리면서 참고로 이제 다음 자리를 만드실 때 의견입니다. 의견일 때는
물리적으로 제가 이제 성비를 맞추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성의 목소리도 대단히 중요하고 젊은 MZ 세대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주부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보편적인 목소리를 기획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참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광장을 하면 사실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 민중이 늘 하소연했던 자리인데 촛불 이후의 광장은 사실 진영들이 서초동에서 자리를 잡거나 광화문에서 자리를 잡는 정치가 대단히 왜곡되는 시간들이 흘렀는데 이 광장을 다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보 정치가 그래도 신망이 얻었을 때는 그냥 힘든 노동자 민중이 있는 곳에 늘 깃발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희망들을 다시 되돌려 보고 그런 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저들의 진영의 정치가 한국 사회를 전혀 견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말로는 행복한 사회를 꿈꾸겠다라고 늘 선거 때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만 행복하면 끝이고 그들의 아파트값만 많이 올라가면 장땡이는 이런 세습 체계에 이미 탐욕에 불을 쫓는 기득권으로 다 이제 기성 정치는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계급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계급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분열주의냐? 계급 정치는 절대 분열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 사회의 계급이 점점 더 지금 AI 이후로는 더 핵심적으로 더 분열이 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함께 살기 위한 계급으로 묶어내는 문제는 우리 정치가 비껴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어떤 메신저에 의해서 진보 정치를 견인할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7공화국을 포함한 그 내용적 메시지를 전략을 제대로 좀 가다듬어서 우리가 생존의 문제로 이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MZ 세대를 포함한 좀 모든 세대들이 희망의 공간으로 대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2021년 한국 사회가 계속 자본 중심의 체제는 더 공고화되고 그 결과로 이제 불평등 체제도 더 대물림되고 더 세습되고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깨야 되고 흔들어야 되는데 노동자, 민중 또 진보 진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만 정말 민중 경선을 통해서 저는 단일 후보라는 표현보다 우리 후보라는 저는 일부러 쓰는데요. 예, 단순히 훌륭한 사람 한 명을 뽑는 이런 의미로서의 민중 경선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민중, 진보 진영의 열망과 우리 한국 사회를 바꿔나갈 비전을 담아서 이 정말 보수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이 정치판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지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후보를 좀 만들어내는 2022년도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힘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의개인 민주노동당 얼마나 고루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판 정말 노동자, 민중, 진보 정치의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저는 미랄이 이번 대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또 저도 함께 하겠고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무 위원장님 이제 근무 중 이상무의 특별판인데 마무리 네. 발언해 주시죠. 오늘 근무 중 이상무의 특별판으로 2022년의 대선 그들만의 얘기로 놔둘 것인가? 진보 정치, 실종된 진보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리고 계급 투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무 중 이상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기되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 문제, 또 고용의 불안정으로 노동이 편하지 않은 문제, 또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산재 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고 변혁시키는데 진보 정치가 제대로 실현돼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주체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토론회를 오비시도원 방송 근무중 이상무에 제안해 주셨던, 그리고 조직해 주셨던 남정수 실장님,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발제문을 아주 3편이나 작성을 해서 보내주신 우리 조상수 위원장님, 그 절절한 내용을 이 토론회를 또 위해서 세계 각국을 누비고 다니시면서 정보를 그 저희들에게 많이 교육시켜 주신 그 한상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2022년 대선을 우리 노동자, 민중, 진보 진영이 함께 대항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좋겠고, 좀 전에 한상균 회장님 제안해 주신 대로 오피스원 방송에서 2차, 3차 토론회를 한번 기획해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여성 숫자가 좀 더 많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68혁명 시절에 독일에서 한 시인이 썼던 시가 기억났어요. 세 분 말씀드리면서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데서는 지금 조용하고 그 진보 진영이다 전체가 조용한데 보수 수구 이런 쪽에서는 뭐 대선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현상을, 늑대들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돼서 떼로 몰려다니고 있는데 늑대들에게 잡혀먹힐 직전에 있는 양들은 뿔뿔이 터져서 각자 도생하느라고 자기 생명 하나 건지느라고 도망 다니기 바쁘다라는 내용의 시를 발표했었습니다. 더 이상 2022년 대선이 그렇게 노동자들이 분열되거나 이런 현상이 좀 중단되었으면 좋겠고, 요구하셨던 민중 경선 200만, 그리고 진보 진영 우리 후보가 한 500만 표 얻는 이런 선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